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52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며 발표자는 이주호 교수님이십니다. 이주호 교수님은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어서 간단히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코넬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기술부 제1차관을 거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3대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동시에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아시아 교육협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AI 교육혁명,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등의 저술들이 있고 오늘 다룰 주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당면한 가장 긴급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양구 선생님 또 신중섭 선생님 또 우리 김용선 교수님 이렇게 평소 존경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슬라이드 지금 슬라이드 잘 보이시는지요?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연하고 또 질의응답 포함해서 토론을 30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한 6개 정도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째는 그 교육의 지각 변동인데요. 크게 지금 교육이 바뀌는 시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는 그 AI 개인 교사라는 새로운 교육 기술이 있고요. 그렇지만 교육은 결국은 뭐 기술을 활용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고 또 교사와 교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개인 교사와 또 교수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이터치 하이텍이라는 새로운 교육 그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이제 글로벌 조직에서 일을 커미셔너로 하다가 2017년부터 거기에 이제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라는 이니셔티브에 체어를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한번 그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해보고 효과가 굉장히 커서 한국에 와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아시아 허브 형태로 해서 아시아교육협회를 만들고 지금 아시아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쭉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과 관련해서도 프로젝트가 있고 또 초중등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밀한 성과 평가가 나오지는 아직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또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터치 하이텍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현안들인 그 교육 격차를
확대를 좀 해소를 하고 또 대학의 파괴적 혁신도 좀 촉진을 하고 또 정부가 좀 교육 정책을 한번 새롭게 다 전면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얘기가 제일 먼저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65%의 지금 잡이 새로운 잡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입학해서 지금 이 애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그 65% 정도의 잡은 현존하지 않은 직업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그만큼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AI 경제가 또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50%가 없어지면 새로운 작업들이 이제 더 많아져서 한 65% 정도가 우리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직업일 것이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형태의 교육 또 교육 내용, 교육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65%는 쓸모가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정말 교육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거든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에 뭐 1차, 2차, 3차랑 크게 다른 점은 뭐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AI가 결국 사람의 지력에 대한 이제 그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그 사람의 물리적인 근육의 힘을 세이브를 하거나 대체를 해줬다면 이제는 사람의 지력을 인공지능이나 또 빅데이터나 뭐 IoT나 이런 디지털 뭐 5G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의 지능까지도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1, 2, 3차 때는 뭐 이게 자동화나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크게 바뀔 큰 계기를 주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인간의 두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대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문명에 대한 지금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큰 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AI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이제 문제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 제기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또 그러면서 AI,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이 훨씬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인간과 AI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게 큰 문제일 텐데요. 저는 그 해답을 결국은 교육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교육하는 우리 차세대를 교육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AI 역량이 인간을 계속 대체해 나가는 그런 정말 아주 그 어두운 미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그 만들어갈 때 수단은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이제 AI 시대가 주는 새로운 도전을 해소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그만큼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교육 객변의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혁명의 틀로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식이 그 팽창하는 속도를 보면 1900년에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한
100년 걸렸으면 지금은 뭐 IoT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만에 데이터의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도 뭐 지금 최근에 논문 숫자도 뭐 매년 7%씩 막 증가하기 때문에요. 사실 뭐 10년 만에 2배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식이 정말 빠르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뭐 디지털 이제 디지털로 억세스블한 지식의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검색해서 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 하는 거에서 과거에는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쪽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사실 제가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는 좀 철학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인간이 더 인간적으로 그 인간성을 더 고도화시키고 보양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인간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AI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동시에 답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AI를 활용을 하면 사실 인간이 그동안은 학교에서 지식만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데이터 리터러시죠. 그러니까 결국 AI를 활용해서 데이터에서 주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 역량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요. 또 AI를 활용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AI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역사나 조직이나 사회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인문학적인 그런 역량을 가져야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는 뭐 읽고 쓰고 계산하고가 뭐 리터러시 문해력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제 그 공학적인 그 역량,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역량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데이터 테크놀로지 휴먼 리터러시가 이제 그 기본적인 문해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문해력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과연 그 뭐 인간적인 역량, 뭐 인간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뭐 또 시민성, 또 뭐 인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위 6C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도 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하는 그 역량 그게 없으면 사실은 지식만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AI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AI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성을 더 이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의 큰 방향에 대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도 이제 제가 2013년에 장관을 마치고 2015년부터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때가 딱 이제 2016년부터 다보스 포럼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교육은 완전히 바꾸자는 이제 이렇게 사실 글로벌하게는 과거에는 교육이 좀 천천히 가도 된다, 뭐 교육은 보수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는 게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제가 마침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교사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는 그 이니셔티브였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한 1년간 안식년도 있었고요. 또 에듀케이션 커미셔너로서 또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육의 실험 현장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대학도 가서 뭐 직접 총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실험적인 학교들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제 배우고 느낀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까 이거는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거냐인데요. 이 무엇을 이걸 다 가르치려면 기존의 방식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가르치는 기존의 그 교육기관은 정말 뭐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나 또 아주 초일류 대학이 아니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이걸 다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거 배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 방식은 결국은 이제 개별화 교육을 대량화시키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기존의 방식은 그냥 대량화 방식, 대량화라는 매스라는 게 이제 표준화를 해야지 매시브하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의 가장 큰 강점은 교육에서나 뭐 보건에서나 이게 AI 기술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계산력을 가지고 이제 개별화된 최적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최적화된 것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새로운 모델이 가능해진 겁니다. AI가 들어오면 교육학자들이 정말 그동안 고민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던 개별화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개별화 교육이 좋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개인 교사 과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개별화 교육은 불가능하죠. 한 교실에 3, 40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이 그렇게 가는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사교육 이전은 뭐 그렇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매시브하게 개별화로 가는 게 가능해졌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AI 튜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매스 프로덕션 체제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는 거지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시험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냥 자기가 배우는 것을 배워서 배우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이렇게 강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이제 정말 이제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학습이 아니고 본질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지식 부분도 아까 이게 다시 가면 여기 잠깐 제가 빠뜨렸는데요. 지식을 그냥 다 습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게 지식 쪽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이게 파운데이션이 돼서 이제 3L, 6C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교육이 결국은 이제 코어 컨셉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제 딥러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그런 이제 그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사 같은 AI 개인 교사가 이제 어떤 걸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크게 이제 수업 시간에 AI 개인 교사라는 게 뭐 소위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또 이거를 뭐 ITS라고도 많이 합니다.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뭐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결국 AI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옛날부터 계속 이런 말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거는 이제 최근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장관을 2013년에 마쳤는데 그때까지 저도 그때 뭐 스마트 교육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 디지털 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때는 이런 AI 튜터링 시스템이 이 정도로 막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도 한 2013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기술은 거의 이제 완벽하게 많은 전공 영역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량인데요. 하나는 그 정확하게 학생이 뭘 모르고 아는지를 진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진단에 맞춰 가지고 맞춤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학생의 그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그 대시보드에다가 다 띄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실 같으면요, 그 4학년인데 4학년에서 지금 두 번째 문제를 아이들이 못 풀었는데, 이게 이제 4학년 수업 교실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못 풀면 아이들이 다 이제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교사들은 그냥 4학년 커리큘럼에 따라서 4학년 내용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모르는 거는 어떤 아이들은 3학년 때 배운 걸 몰라서 모르고 어떤 아이들은 1학년 때 배운 걸 몰라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개별화되게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교실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이거 다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AI는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AI가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여러 교실들을 가보면 AI 구현되는 뭐 대학도 그렇고 이제 처음 가면 보통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크린에 다 다른 게 뜨는 거죠. 근데 그 스크린에서 다른 걸 띄우는 그 방식은 그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타 토익이라는 이제 토익을 점수를 올려주고 공부를 해서 토익 점수를 올려주는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열면은 6분 만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6분 테스트를 통해서 토익 점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당신 몇 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내가 몇 점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이제 그 치면 몇 시간을 하면 그까지 간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코스회 같으면 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아이들 풀게 하면 그 아이를 3년 이상 가르친 교사보다도 정확하게 그 아이 실력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AI라는 게 빅데이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아이의 뭘 모르고 하는지를 이렇게 날리지 맵 같은 걸 그려서 딱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수준을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교실 같으면 교사는 4학년 걸 계속 가르치지만 AI 개인 교사는 얘는 1학년 걸 모르기 때문에 1학년 걸 가르쳐주고 2학년 걸 모르는 애는 2학년 걸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사들한테 얘는 1학년 걸 몰라요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코스웨어를 가지고 제가 한림대학도 하고 뭐 아주대학 뭐 최근에는 연세대 지금 이제 서울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희대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이 뭐 기초 과목 같으면 교수님들이 이 기초 과목 수업을 가르칠 때 분명히 표정 보면 얘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아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간고사 아이들 성적을 다 봐야 얘는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코스웨어를 활용하면 첫째 시간에 다 뜹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코스웨어들은 미리 이제 그 이니셜 날리지 체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요. 진도를 나가면 얘는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문제를 풀다가 1시간 풀다가 몰라서 나갔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대시보드를 교수님들이 보고 일일이 뭐 다 대응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는 조교들이 대시보드를 많이 읽어주거든요. 그 대시보드에 뜬 걸 가지고 조교들이 딱딱 집어서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초 과목의 역량을 올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한 10몇 개 과목이 지금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는 75개 과목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75%의 치면들이 다 지금 이런 이제 AI 코스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교사들이 그러면 뭐 할 게 없겠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진단을 해주고 학습을 지원해주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 주잖아요. AI 개인 교사. 그러면 사실은 교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는 프로젝트 학습도 할 수 있고 창의 인성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맞춤형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개인 교사는 결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대학이나 뭐 초중등에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젝트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지 않은 게 너무 힘들거든요. 교수님들이. 진도도 나가야 되고 프로젝트도 하게 되면 근데 진도를 빼는 거는 이제는 AI한테 맡겨놓고 교수님들은 프로젝트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블룸의 탁사노미에서 지금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교수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AI가 다 이제 하는 거고 교수님들은 이쪽으로 뭐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하이터치 하이텍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HT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일부터 저희가 나흘 동안 HT 글로벌 컨퍼런스를 지금 이제 아시아교육협회가 주관해서 100명 이상의 지금 해외 전문가들이 뭐 많이 참여하는 큰 이제 대규모 글로벌 컨퍼런스를 지금 이제 하는데요. 타이틀이 HT 2021입니다. 그래서 이제 HT 모델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SU도 말씀드렸고 뭐 최근에 보면 인도나 중국이 워낙 이제 신기술 쪽에 관심들이 많고 워낙 기존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소위 리프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중국은 워낙 AI에 꽂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 쪽도 AI가 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교육 회사들을 거의 다 싹쓸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교육협회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잘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처음 시작한 게 대학 컨소시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계층 컨소시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금 뭐 일반 대학도 들어와 있고 전문 대학들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뭐 아주대, 뭐 순천향대, 동국대, 뭐 세종대, 연세대, 뭐 한림대, 중원대, 뭐 KDI 대학원이 제일 먼저 사실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있는 대학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는 과목들이 아까 말한 산타토익이라는 과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통계학이 지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통계학이 지금 우리나라 기초 과목 중에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개념도 굉장히 약하고 또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통계학들부터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뭐 물리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학, 소위 스템 과목이라고 하죠. 기초 그 과학 기술 쪽은 뭐 생물학, 그다음에 뭐 경제학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알렉스라는 해외 제품이고요. 경제학 같으면 피어슨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글로벌한 회사들인데 뭐 알렉스, 맥그로일이나 뭐 피어슨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퍼블리셔들이거든요. 그 대학 교재를 만들던 그 회사들이 요즘은 이제 책만 안 팔리니까 책 대신에 이런 이제 어댑티브 러닝 AI 코스웨어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교과서에 연동이 돼서 교과서 연습 문제 풀이를 AI가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그걸 하면 교수님들은 사실은 뭐 교재를 쓰면서 그냥 쓰시는 거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린 맥그로일 알렉스의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뭐 아주 기초부터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문대학은 근데 문제가 이게 영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경희대학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프로그램이 의외로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은 뭐 당연히 잘 안 되니까 지금 국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보람이 있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대학 컨소시엄을 해서 여기 뭐 26개 대학이 들어와 있으니까 시장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 좋은 좀 AI 제품들을 개발하면 팔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나 뭐 이런 쪽은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위 학습지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그 대학 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AI 그 코스웨어 회사로 이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학 교재 만드는 부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습지 사교육 시장에서 학습지가 결국은 뭐 아이들 공부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AI 리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웅진이나 대교나 뭐 교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뭐 TV에서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이쪽도 이제 제가 이제 초등을 개발하고 중등까지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빨리 좀 그 대학도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전문대학은 뭐 저도 창피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중학교 뭐 3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등 개발하면 바로 전문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소위 이제 전문대학에 좀 학력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아이들의 그런 정서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표현 같은 게 너무 뭐 소위 초딩, 중딩 수준이면 대학생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조금 바꿔서 지금 이제 개발을 끝낸 데도 있고 뭐 새로 개발을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전문대학에서 이렇게 국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곧 이제 대학의 기초과정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디지털 상품은 숫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뭐 만들어 놓으면 3만 명한테 파는 거나 30만 명한테 파는 거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총 비용은.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트가 절감이 돼서 지금 저희가 뭐 맥그로힐이나 뭐 피어슨 같은 글로벌 회사들한테는 디스카운트를 이게 자기네들 팔러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명 이상 되면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 대학만 들어보면 이 디스카운트를 못 받으니까 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거는 격차 해소 컨소시엄인데 초중등 아이들한테 지금 이 새로운 AI 그 개인 교사를 가지고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으로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하늘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탈북 학교인데요. 탈북 학교는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지만 고등학교 뭐 한 3학년, 2학년 되는 애들이 초등학교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디자스터죠. 뭐 이게 뭐 한 교실에서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모르는 애들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잡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교실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잠을 자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맞춤형 AI 코스웨어를 주고 선생님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활동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댑티브 앤 액티브죠. 하이터치 하이텍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어댑티브 앤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특히 격차 해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65명 탈북자 아이들을 지금 한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명도 탈락 없이 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도 한 33명 하는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데 뭐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뭐 한 200명 하다 지금 한 600명까지 확대가 돼 있고요. 대구시도 지금 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뭐 포항시 이런 쪽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그 지자체, 일반 지자체에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쪽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교사님들이 또 교육청을 뚫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뭐 지금 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격차 해소 컨소시엄을 하는데 지금 뭐 새로 시장에 당선된 뭐 부산시나 서울시장님이
좀 대대적으로 하실 생각도 있고 해서, 왜냐면 이게 뭐 바로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교육 이슈라는 게 글로벌 이슈가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는 글로벌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매크로힐 알렉스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웅진이나 아이스크림이 개발해서 베트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글로벌화 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이 AI 튜터를 만드는 이 산업과 교육계가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제 상당히 교육도 글로벌화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베트남이나 뭐 우루과이나 이런 쪽하고는 지금 글로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고 지금 이제 오르가나이즈 하는데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우리 TV조선하고 그다음에 리드라고 최근에 이제 손정희 비전 펀드로 2천억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산타토익을 만드는 회사인데 독특한 게 여기에 보통의 이제 교육기업은 소위 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소위 이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엔지니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0명 되는 회사인데 다 뭐 상당수가 AI 엔지니어들, 고액이죠. 뭐 2억 3억씩 받는 AI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또 2천억을 최근에 받았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AI를 가지고 리드라는 게 get lead of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장벽을 다 뭐 get lead of 하겠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굉장히 당돌한데 또 뭐 그런 만큼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교육을 바꾸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하나씩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확대는 지금 이제 뭐 제가 사실 장관을 할 때가 이제 요때인데요. 2009년, 12년 요때인데, 사실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교육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교육이 뭐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남아 있었죠. 특히 이제 최하 등급, 그러니까 피사에서 이제 가장 기초학력 미달자가 뭐 7%, 8%인데 이게 소위 이제 OECD 평균 한 15% 됐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양호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OECD나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 한국 교육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소위 또 이제 책무성 제도들이 있었죠. 뭐 일제고사라고 다 나중에 다 제가 이제 마친 다음에 다 하나씩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도입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글로벌하게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7, 8% 수준으로 계속 낮아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년에 13년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2015년에 14%까지 뭐 바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5%, 아마 2021년은 팬데믹도 있고 해서 이게 3년마다 이제 측정하는 피사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가장 뭐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15%는 이제 거의 이제 OECD 평균으로 회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교육에서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배경이 하위 20%,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정 배경 상위 하위 20%는 뭐 OECD 기준으로 보면 뭐 학부모의 뭐 소득뿐만 아니고 뭐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가지고 만든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하위 20%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4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건데요.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게 최하 등급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 하면요,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분수 계산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학에서는 분수를 더하라고 하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로 된 그 한 센텐스를 작문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국 같으면 뭐 투표권도 안 줬잖아요. 리터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특히 하위 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에 1명 꼴이라는 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걸 다 그냥 제약시 해가지고 국가의 책무성을 위한 뭐 학업 성취도 평가까지 다 그냥 차례로 다 없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어렵게 도입했거든요. 교사들도 설득하고 해서 그 도입을 해서 OECD가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이 7, 8, 8% 이렇게 되는 거 정말 놀랍다, 이거 다른 나라도 배워야 된다. OECD 국장이 직접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게 리포트도 나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역대 정부가 지금 하나씩 다 없앴어요.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중학교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 없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것도 지금 그 매저먼트가 다 피사 OECD 매저먼트고요. 우리나라 매저먼트는 지금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는 매저먼트도 제대로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연구도 안 하고 제가 그냥 OECD 데이터 가지고 지금 제 조교하고 시켜가지고 그려본 겁니다. 그려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험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좋지 않죠. 저도 계속 그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측정하는 책무성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험이 뭐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시험 제도까지 다 없애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소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AI 개인 교사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 뭐 5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1학년 걸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 5학년 교실에 있는 교사한테 얘는 1학년 거 모르니까 1학년 거 가르치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5학년 교사님들은 5학년 것밖에 안 가르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AI 개인 교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AI 개인 교사 투입해서, 더군다나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더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빨리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게, 평택시든 뭐 서초구든 뭐 무지개 뜨는 언덕이든 하늘꿈중학교든 다 이런 아이들이 AI 튜터 시스템 가지고 하면 바로바로 아이들이 따라오고 좋아하고 또 학습을 즐기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격차 해소가 이제 격차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초학력 미달은 이제 저소득층의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과외 문제잖아요. 사교육비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너무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교육 변화를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2013년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시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해외에서는 항상 이거부터 따지는데, 당연히 뭐 기초학력 미달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교육비 얘기도 안 하고 비창력 미달 얘기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그냥 눈 감고 지금 지나간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다는 게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은 지금 뭐 다 잘 느끼시겠지만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이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대학의 선택이 결국은 이제 기존 대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시기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학령 인구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 아이들을 나눠서 가져가는 걸로는 해소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뭐 저는 심지어 경희대학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대상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새로운 대상은 항상 있었던 거고요. 또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 대학들이 못 잡아서 그렇지 항상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그 첫째는 외국인 학생이고요. 둘째는 평생학습자입니다. 근데 평생학습자는 뭐 국내 아이들이니까 더 보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인류 문명에 관한 이제 포럼이니까 저는 인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AI 시대에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AI가 뭐 다 편하게 해주면은 일하는 시간 물론 줄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은 줄고 그 다음은 다 여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가를 잘 보내야 되고 뭐 놀이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은 줄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AI는 계속 발전하는데 AI보다 더 인간의 역량이 계속 커지려면 계속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AI가 많이 인간의 역량을 대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업이 나와서 그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잡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잡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있으면 그 잡을 대체하는 AI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잡을 갖고 있던 사람은 또 새로운 잡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평생학습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고 그러면 대학은 평생학습자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사실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뭐 인도네시아나 뭐 남아프리카나 뭐 나이제리아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젊은 인구가 폭발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또 대학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잡는 방법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 학습 코스웨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잡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관료 시스템이 아닌 혁신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조직의 생존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경제사회의 변혁의 목표를 둬야 되고 정부는 뭐 제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다 망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요즘은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도 했지만 이제 대학은 교육부가 더 이상 관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에 뭐 기획재정부 EPB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제기획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기획원 같이 이제 그 경제를 기획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혁신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혁신의 전략에 이제 허브는 대학입니다.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이제 지식에 관련된 기관들을 관장하는 기구는 교육이라는 좁은 테두리 내에서 규제 중심의 부서를 관장하기보다는 전략부서 옛날에 이제 그 EPB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제가 이제 KD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해봤지만 그 산하 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다 그래봐야 KDA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디어 드리븐 조직입니다.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거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정부가 그런 이제 새로운 혁신의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있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장기적인 그 솔루션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교육과 과학기술은 더 이상 규제 부서가 아니고 그런 전략 부서에서 좀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와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대학 시스템은 정말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부가 관료라고 욕을 하지만 대학 자체도 다 관료 시스템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뭐 죄송하지만 대학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은 정말 관료제다.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이 운영되는 체제를 보면 완전 관료제거든요. 그게 아니고 혁신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부서도 옮기고 정부가 일단 완전히 대학은 손을 떼고 규제는 손을 떼고 전략이나 지원 중심으로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 기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뭐 많이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낡은 교육 모델, 그러니까 소위 대량 생산의 교육 모델에 정점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KDI에서 뭐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서 뭐 이제 국회에 발탁이 되고 국회에서부터 뭐 한 9년 동안 제가 국회 청와대 부서를 거쳤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국의 교육 문제가 글로벌하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고 이런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의 교육은 나와서 이제 글로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 한국의 교육은 그러니까 낡은 교육 모델의 정점에 있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낡은 교육 모델을 끝까지 푸시한 거죠. 돈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온갖 뭐 학부모 학생들이 다 거기 달라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도 엄청 높고 투자도 엄청 많으니까 교육이 뭐 나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모델이 워낙 낡은 모델이다 보니까 효율이 전혀 떨어지고 정말 불만이 많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더 변화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낡은 교육 모델의 한계를 우리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주입식 교육, 뭐 시험 위주 교육 이거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학부모님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새로운 그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가능성의 가장 첫째는 우리가 그래도 인적 자본 투자로 성공한 나라고 가장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이터치 하이텍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이텍 하이터치가 아니고 제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AI 튜터가 훌륭해도 그걸 활용하는 교사나 교수가 없으면 전혀 교육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사와 교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AI 개인 교사를 잘 디벨롭 시키면 교사 교수들의 높은 수준을 잘 결합해서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 하이터치 하이텍 2021 그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하이텍 국가이면서 또 하이터치 국가이기도 하고 교육에 엄청난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나라고 교육에 많은 리소스를 붓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번 좀 너희가 좀 한번 새로운 것 좀 보여달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고 한번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번에 다 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구체적인 대안들은 또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주 장관님 박수로서 수고하셨습니다.